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밤 10시. 유리창이 산산조각난 시골 분식집 안 10살 은지는 엄마의 낡은 폴더폰을 움켜쥔 채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엄마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은지가 누른 엄마 폴더폰의 단축번호 1번은 재계 서열 5위 남진우 회장에게 연결됐고 회장은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차마 삭제하지 못한 10년 전 죽은 아내의 번호였기 때문이죠. 그는 곧장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고 분식집에서 모녀를 마주한 순간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도대체 지난 10년간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하며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외딴 시골 마을 국도변에 바짝 붙어 있는 작은 분식집인 은진의 분식집 앞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죽자마자 뒷문이 열렸고 사내 하나가 내려서 처마 및 방범 카메라 전선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카메라가 힘없이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분식집 카운터 구석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불빛 아래로 수학 익힘책을 펴놓고 앉아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10살 은지. 연필을 쥔 손가락이 뼈마디가 도드라질 만큼 가늘었고 항암 치료 탓에 눈썹이 거의 빠져 있었어요. 입술색이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했는데 그래도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고개를 까딱이는 모습은 제 나이보다 훨씬 의젓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약은 먹었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 지수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은지가 카운터 옆에 놓인 투명한 약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먹었어. 근데 엄마 약이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 걱정 마. 엄마가 또 약 타올게. 은지는 공부만 열심히 해. 지수가 애써 가벼운 목소리를 만들었지만 돌아선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어요. 약 한 봉지 값이 이 가게 이틀 매출이라는 걸. 은지 앞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나 다 나으면 약 안 먹어도 되지? 그러면 엄마 돈 안 들잖아. 은지가 익힘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툭 던지듯 꺼낸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파고 들었어요. 지수는 대답 대신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에 손을 닦았습니다. 등 뒤로 아이에게 들키지 않게 눈시울을 훔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쾅! 유리창이 한꺼번에 깨져나갔습니다. 야구 배트가 유리를 관통하며 파편이 카운터 위로 비처럼 쏟아졌고 은지의 익힘책 위에도 유리 조각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은지가 비명을 삼키며 의자 밑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수는 싱크대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굳었어요. 깨진 유리창 틈으로 사내 셋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가 야구 배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고 뒤따르는 둘은 각각 쇠파이프와 손전등을 쥐고 있었어요. 사내의 시선이 카운터 아래로 웅크린 은지를 발견하자 입꼬리가 비틀어지듯 올라갔습니다. 사내가 카운터를 돌아 은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배트 끝으로 은지 옆에 놓인 약봉지를 톡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알약이 바닥에 흩어졌고 사내의 구둣발이 그 위를 천천히 내리밟았어요. 애 약값 할 돈은 있고 내 돈 갚을 돈은 없냐?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싱크대를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턱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300, 이자 포함하면 500이야. 서 사장,
나도 위에서 깨지고 있어. 사내가 배트로 카운터를 탁 내려치며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지수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 한 가닥 생각이 지수의 등뼈를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 벌써 세 번째 일주일이잖아. 우리가 봉사단체야? 형님, 이 가게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냄비 다 긁어 모아가도 고물상 값도 안 나오겠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내가 턱짓을 하자 두 사내가 가게 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라면 박스가 찢기며 봉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은지의 손이 카운터 위 유선 전화기를 향해 뻗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은지야, 안 돼. 절대로 신고하지 마. 은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공포 말고 오래된 비명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은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10년 전 큰 차량 사고 후 손에 휴대전화 하나만 쥔 채 이 마을까지 도망쳐 왔어요. 그때 지수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이름도 집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두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만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누가 나를 쫓아왔어. 그 파편 같은 공포만은 몸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갈 곳 없던 지수를 거둔 건 이 가게의 옛 사장이었어요. 지수는 여기서 일하며 은지를 낳았고 복잡한 사정 끝에 은지는 서류상 그 사장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경찰이 가장 무서웠어요. 신분을 밝히는 순간 자신을 쫓던 사람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랐고 은지까지 빼앗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아파도 큰 병원에 가지 않았고 병원비도 늘 현금으로만 냈습니다. 사내 둘이 지수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돈 어딨어? 숨겨놓은 거 있잖아. 어서 내놔. 지수가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사내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히며 걸려있던 메뉴판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어요. 엄마. 은지가 울음 섞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꼬맹이 가만히 있어. 엄마가 돈만 갚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사내가 은지 쪽을 흘끔 돌아보며 내뱉었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은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주방 싱크대 구석, 접이식 낡은 폴더폰, 액정에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뚜껑은 부분이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충전기에 꽂아두는 바로 그 폰이었어요. 한 번도 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엄마에게 이 폰만이 과거와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어요. 누구의 번호가 들어있는지도 왜 자기 손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 채 10년을 간직해 온 거였습니다. 엄마의 비명이 또 한 번 가게 안을 찢었어요. 은지가 움직였습니다. 사내들의 눈이 엄마에게 쏠린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싱크대 구석까지 다가간 은지가 충전기에서 폴더폰을 뽑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희미하게 불이 들어온 액정 위로 단축번호 목록이 떠올랐어요. 1번 내 사랑. 그 이름 석자가 은지의 눈에 박혔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10년 동안 매일 밤 지켜온 폰에 내 사랑이라고 적어둔 사람이라면 은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1번을 꾹 눌렀어요. 뚜뚜뚜. 신호음이 갔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어쩌나
은지의 손가락 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던 찰나 딸깍.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지는 폰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을 바짝 가져다 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 목소리만큼은 사내들에게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은지가 숨을 한 모금 삼키고 속삭였어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 찰나 등 뒤에서 사내의 손이 은지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꼬맹이가 어디다 전화질이야. 폰이 은지의 손에서 빠져나가며 허공에서 한 바퀴 돌더니 시멘트 바닥에 내리꽂혔어요. 뚜껑이 떨어져 나갔고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끊기지 않았어요. 바닥에 나뒹구는 폰에 깨진 스피커 사이로 가게 안의 소리가 고스란히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 너머로 깨진 스피커 저편에서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왔어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 누구야? 바닥에 엎어진 폴더폰에 깨진 액정 위로 형광등 불빛이 가늘게 반사되었어요. 10년 동안 충전만 되고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번호가 오늘 밤 10살짜리 아이의 손끝에서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열린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6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만이 넓은 거실 바닥 위에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 오디오 앞에 멈춰 섰어요. 수천 명의 직원이 고개를 숙이는 태진그룹 회장의 밤은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음악을 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제주도 푸른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USB. 그 안에 남아있던 유일한 데이터였습니다. 복구업체를 수백 곳이나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살려낸 음원이었죠. 제주도는 이 노래가 최고지. 라며 제주도 여행 전날 밤 설레하던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겹쳤습니다. 진우가 급한 출장건으로 아내를 혼자 제주도로 보냈고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 발로 사지에 보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죄책감이 10년째 진우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랍에서 수면제 통을 꺼내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지수야, 나 오늘도 이거 없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당신 옆에 없으니까 매일 밤이 이 모양이야. 뚜껑을 열자 하얀 알약이 한 줌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두 알을 털어놓고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벨이 울리며 소파 쿠션 위에서 폰이 부르르 떨렸어요. 진우의 시선이 무심코 화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수면제가 후두둑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화면에 뜬 발신인 이름. 사랑하는 아내. 진우의 숨이 턱 끝에서 멈췄습니다. 알약이 마룻바닥 위로 우르르 흩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지만 진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두 눈이 화면 위 네 글자에 박힌 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10년 전 사망 처리가 된 뒤 해지 대상이 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번호를 끝내 지우지 못했어요. 기본료만 내면서 번호를 유지시키고 있었죠. 그 번호가 10년 만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진우의 손이 폰을 향해 뻗었어요.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고작 2, 3초였지만 그 시간이 1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딸깍.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어둠 속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숨이 막힌 듯 끊어지는 작은 목소리. 울음을 참느라 이를 악문 기척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진우가 폰을 귀에 더 세게 갖다 붙였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야? 지금 어디야? 대답 좀 해.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폰 너머에서 무거운 것이 넘어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거친 남자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여자의 비명이 섞였습니다. 그 비명이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진우의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내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진우가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받아. 제발 받으란 말이야. 진우의 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폰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내 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어. 발신 기지국 당장 추적해. 지금 바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지만 명령은 또렷했어요. 회장님, 그 번호가 사모님 명의. 그런 건 됐고 기지국만 잡아. 1분도 기다릴 시간 없어. 경호 팀장이 곧바로 통신사 보안 담당 쪽에 자료를 넘겼고 몇 분 뒤 회신이 왔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접속 기지국이 잡혔습니다. 충북 시골마을 일대입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진우는 현관 옆에 걸린 코트를 낚아채며 전용 승강기로 뛰어갔어요. 승강기 안에서 진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 글자가 아직도 통화 기록 맨 위에 찍혀 있었어요. 아내의 번호 너머에서 들려온 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 지수 폰으로 전화를 건 거야? 진우가 이를 악물며 내뱉었어요. 충북까지 2시간 반.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핸들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서울 태진그룹 본사.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사무실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긴 복도 끝 회장 전용실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어요. 남기태, 진우의 동생이자 태진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하얀 라텍스 장갑 한 켤레였어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끼워 넣더니 손목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미리 조작해둔 마스터키를 출입 단말기에 가져가자 전자잠금이 풀렸어요. 기태가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복도 비상등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으로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안 서버에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단말기 자체를 미리 손보아 두었거든요. 기태의 손이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양복을 입은 진우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엄지손가락이 진우의 얼굴 위를 느릿하게 문질렀어요. 형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 회사도 아버지 사랑도. 나한테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것들이 형한테만 전부 쏠렸지.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기태는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면 안 되었죠. 서랍을 열자 갈색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매일 밤 먹는 수면 안정제였어요. 기태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겉모양이 똑같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라벨의 구김 위치까지 정확하게 복제해 온 가짜였어요. 서랍 안에 있던 진짜 약통을 빼내고 가짜를 그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걸 한 달만 더 먹으면 형 머릿속은 알아서 무너져. 손 하나 안 대도 돼. 기태가 진짜 약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 기태가 꺼낸 건 서류 한 묶음이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빼낸 서류의 맨 위에는 경영 부적합 판정 보고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어요. 죽일 필요가 없어.
미치게 만들면 돼. 미치광이한테 회사를 맡겨둘 수는 없다. 주주들이 알아서 끌어내리지. 기태는 서류를 슬쩍 훑어본 뒤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기태의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을 펼쳤습니다. 특정 날짜에 이미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진우의 필체를 흉내낸 낙서였습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기태가 볼펜을 꺼내 오늘 날짜 칸에 또 한 줄을 적어 넣었어요. 진우의 글씨체와 분간이 안 될 만큼 정교한 필체로 죽고 싶다는 글자를요. 나중에 형이 죽으면 경찰이 이걸 보겠지. 우울증 환자의 자살.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기태는 탁상 스탠드 안쪽으로 손을 넣어 뭔가를 더듬었어요. 손끝에 작은 원형 장치가 닿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미리 붙여둔 도청 장치가 제자리에 잘 붙어 있었거든요. 형이 혼잣말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되고 있으니까. 증거는 알아서 쌓여. 기태가 회장 책상 뒤편 가죽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한 바퀴 천천히 돌려보더니 몸을 깊숙이 묻었어요. 등받이에 기대며 구둣발을 책상 위로 올렸습니다. 진우의 명패 바로 옆에 구두 밑창이 걸쳤어요. 기태의 입가에 느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형,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려줬잖아. 이제 내 차례야. 기태는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회장실 문을 빠져나갔어요. 불이 꺼진 회장실. 바뀌어 있는 약통. 달력 위에 새로 적힌 글씨, 스탠드 안쪽에 숨겨진 도청 장치. 기태가 다녀간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모든 것이 소리 없이 바뀌어 있었어요. 새벽 1시를 넘긴 시각이었어요. 검은 차 2대가 국도변 분식집 앞에 멈춰 섰고 진우가 뒷문을 밀어 제끼며 뛰어내렸습니다. 구둣발이 자갈바닥을 밟는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진우가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발끝에 유리 파편이 서걱거렸어요. 바닥에는 라면 봉지가 찢긴 채 널브러져 있었고 시뻘건 고추장이 바닥 타일 위로 번져서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가게 안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주방과 카운터 사이 좁은 틈바닥에 여자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여자의 등이 벽에 바짝 붙어 있었고 두 팔로 아이를 감싼 자세가 마치 몸 전체로 방패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여자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경호팀장이 먼저 다가가며 소리쳤지만 여자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거든요. 진우가 경호팀장을 손으로 제지하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구둣발 소리를 죽이려고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서너 걸음 앞까지 다가갔을 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우의 숨이 목구멍에서 딱 걸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쪽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10년 전 제주도 푸른밤을 들으며 설레어 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광대뼈 아래로 깊게 팬 그늘, 갈라진 입술. 10년이라는 시간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눈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눈동자 가장자리에 갈색점이 박혀 있는 것까지. 진우의 무릎이 꺾였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린 거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으며 유리 파편이 바지를 뚫고 살을 찔렀지만 아픔은 느끼지 못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진우는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유골함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그 안에 아내가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믿었어요. 유골함의 따뜻한 표면이 손바닥에 닿던 그 감각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눈은 보고 있는데 뇌가 이해를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새어나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진우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여자의 뺨을 만지려는 건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건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손끝이 여자의 볼에 닿기 직전 진우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만졌는데 사라지면 어쩌나, 꿈이면 어쩌나. 그 공포가 손끝을 얼어붙게 만든 거였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참으려는 기색도 없이 그냥 쏟아졌어요. 그런데 여자의 반응은 진우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지수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혀 쿵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당신이 대체 누군데 내 이름을 알아요. 목소리가 찢어지듯 높아졌고 눈에는 경계와 공포가 날 것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10년을 꿈꿔온 재회였는데 아내의 눈에 비친 자신은 한밤중에 들이닥친 낯선 남자일 뿐이었어요. 진우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쇠봉으로 내리친 것 같았어요. 그리움이 경악으로, 경악이 절망으로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죠. 제발 우리 은지만 건드리지 마세요. 돈은 시간을 주면 갚을게요. 제발. 지수는 진우를 사채업자 패거리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검은 차를 몰고 나타난 남자들이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위협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물이 턱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이 근처에서 내 전화기로 연락이 왔어요.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끝이 갈라졌어요. 한마디를 더 이으려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은지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아이의 눈이 진우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썹이 거의 없는 얼굴, 하얗다 못해 푸른 입술.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그 사람이에요? 은지의 목소리는 잠긴 듯 갈라져 있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나 아까 엄마 전화기에서 내 사랑 번호 눌렀어. 그 한마디에 지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아이가 그 전화기를 만졌다는 걸 이제야 안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충전기에 꽂아두고 아무에게도 만지게 하지 않던 바로 그 폴더폰. 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진우를 향한 시선이 공포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수의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어요. 쏟아내고 싶은 말이 맘마디쯤 목 안에 들어차 있었지만 지금 전부 꺼내면 이 사람은 더 무서워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위험해요. 긴 이야기는 안전한 데 가서 할게요. 나를 믿어달라고 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그래도 제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우가 입고 있던 검은 코트를 벗어 지수의 어깨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지수는 코트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내려앉은 무게감과 함께 코트 안쪽에서 번진 체온이 지수의 피부에 닿았어요. 낯선 남자의 옷인데 이상하게 몸의 떨림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지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은지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가자. 여기 아저씨들 또 올 수도 있잖아. 10살짜리 아이의 판단이 어른보다 빨랐어요. 지수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두 사람을 차 뒷좌석으로 안내했어요. 진우가 운전석에 올라타며 백미러를 살짝 기울였어요. 거울 속에 비친 뒷좌석, 창밖을 바라보는 지수의 옆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마에서 코끝으로 이어지는 선, 턱 밑으로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목선. 이 여자가 지수라는 걸 진우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차가 국도로 빠져나갔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만 차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진우는 전조등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을 뚫으며 핸들을 잡았고 백미러 속 지수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숲길 끝, 나무 사이로 낮은 지붕 하나가 보였어요. 10년 전 두 사람만의 장소였던 별장이었습니다. 진우가 현관의 잠금 장치에 손가락을 갖다 대니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진우는 벽면 단자함을 열고 외부 통신 케이블 세 가닥을 직접 뽑아버렸습니다. 이 안에서 나가는 신호도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도 없게 만든 거였어요. 지수가 은지를 아는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은지의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고 아까 유리에 베인 손등에서 피가 살짝 비치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거실을 훑어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싱크대를 지나 냉장고 옆 벽에 붙은 작은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선반 두 번째 칸에서 하얀 구급함을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소독약과 거즈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즈를 접는 방식도 소독약을 묻히는 순서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지의 손등을 닦아주다가 지수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어요. 자기가 방금 뭘 한 건지 뒤늦게 깨달은 거였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집에서 구급함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수의 눈동자가 크게 벌어졌고 구급함을 쥔 손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어요. 진우는 부엌 입구에 기대선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다시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은지의 상처를 마저 감싸주는 동안 진우는 소파 앞에 쪼그려 앉아 은지의 젖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어요. 차가워진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온기를 전해주려는 거였습니다. 양말이 벗겨지는 순간 진우의 두 손이 돌처럼 굳었어요. 아이의 오른발 둘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길었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아치가 거의 없어서 납작하게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평발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발을 내려다보며 숨을 쉬지 못했어요. 자기 발과 똑같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운동화 안쪽이 먼저 닳아서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듣던 바로 그 발 모양이었습니다. 양말을 쥔 진우의 손가락 사이로 천이 구겨져 들어갔어요. 고개를 떨군 진우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등이 들썩이는 걸 은지는 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은지가 진우의 머리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말 한 짝을 쥔 채 1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딸의 발을 감싸쥐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지가 잠든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 주었어요. 은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깍지 끼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힘을 준 채였어요. 저는 사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진우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10년 전에 그 마을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없고 그 전에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수의 시선이 자기 손등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전화기 뒷면에 지수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그게 내 이름이겠거니 하고 쓴 거예요. 진우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갈비뼈 사이가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누가 나를 쫓아왔다는 느낌. 그것만 몸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못 부르고 병원도 못 가고 숨어서 살았어요. 10년을. 진우는 깍지 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등 핏줄이 도드라지는 걸 느꼈지만 풀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 방금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전부 들은 거였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왜 내 이름을 알고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데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두세 번 반복했어요.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신이 내 아내였다고, 1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다고, 나는 당신 유골함을 안고 장례를 치렀다고. 그 말을 지금 이 사람한테 쏟아붓는 게 맞는 건지 진우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나는 남진우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참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10년 전까지 당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요. 사고가 그만큼 심했으니까. 진우가 천장에서 시선을 내려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억지로 잡아두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10년을 살았어요. 유골함을 안고 장례식을 치렀고 그 뒤로 단 하루도 당신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지수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내였다고요? 내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얼굴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진우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를 악문 사이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1년이든 10년을 더 기다리라고 해도,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안 돌아와도 그냥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비쳐나왔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혼란에 빠진 건지 아마 본인도 구분이 안 되었을 거예요. 몇 분 후 진우는 거실 구석 유선 전화기를 들었어요. 사설 탐정에게 10년 전 차량 사고 기록을 전부 다시 뒤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에도 경호팀에도 알리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 중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태진그룹 부회장실. 기태가 사진을 확대하자 지수의 옆모습이 화면 가득 차올랐습니다. 기태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가더니 책상을 내리쳤어요. 탁 소리와 함께 볼펜 꽂이가 쓰러졌고 그 위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쾌함은 한 톨도 없는
날이 선 쇳소리 같은 웃음이었어요. 부회장실 문이 열리고 찬혁이 들어서자마자 기태가 태블릿을 찬혁의 가슴팍에 내던졌어요. 화면에 뜬 지수의 얼굴을 본 찬혁의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기태가 찬혁의 셔츠 깃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등이 벽에 부딪히며 액자가 떨어져 유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처리했다며. 기태의 한마디 한마디가 찬혁의 숨통을 옥죄었어요. 찬혁이 벽에 눌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 빗길에서 뒤집어진 차 문을 열었을 때 여자가 피투성이로 끼어 있었습니다. 손에 초음파 사진을 쥐고 살려달라고,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찬혁의 목이 한번 크게 꿀떡 움직였어요.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구한 무연고 시신을 운전석에 옮겨 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기태가 손을 떼며 혀를 길게 찼어요. 그리고 찬혁의 뺨을 손등으로 툭 쳤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그 가벼운 손길이 주먹보다 무거웠어요. 기태가 책상 서랍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찬혁의 발치에 한 장씩 흩뿌렸습니다. 놀이터에서 웃는 딸, 마트에서 카트를 미는 아내. 찬혁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딸이 웃고 있는 사진 위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내가 마무리해. 기태의 구둣발이 딸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밟았어요. 이번에 또 꼬이면 네 딸내미랑 마누라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찬혁의 어금니가 으드득 소리를 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앞에 깔린 딸의 웃는 얼굴이 온몸의 힘을 전부 빼앗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찬혁은 사진을 한 장씩 주워 안주머니에 넣고 부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멈추었어요. 넥타이 위 금색 독수리 핀이 비상등 빛에 가늘게 반짝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핀이었어요. 찬혁은 그걸 손끝으로 한번 짚고 아무도 없는 복도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별장 2층 서재. 진우는 탐정이 보낸 봉투를 뜯었어요. 10년 사고 이틀 전 브레이크 라인 교체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거였습니다. 진우의 손끝이 두 번째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사고 당시 이송병원의 초음파 기록, 태아의 추정 혈액형 B형 RH 음성, 한국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진우 자신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지수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기요. 제 딸 은지가. 계단을 두 칸씩 뛰어내렸어요. 은지가 소파 위에 고개를 젖힌 채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서 쏟아진 피가 턱을 타고 흰 쿠션 위에 번지고 있었어요. 지수가 수건으로 코를 눌렀지만 수건은 이미 선홍색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원래 가끔 이래요. 은지가 코를 막은 채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보다 가는 손목 위로 맥박이 거칠게 뛰었어요. 당장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갑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응급실로 옮겨진 은지의 정밀 검사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진우와 지수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골수 이식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지수의 무릎이 꺾이듯 의자 위로 주저앉았어요. 담당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친부모 중 한 분이 기증자가 되실 경우 반 정도 맞는 골수로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진우가 의사의 말을 가로막듯 입을 열었어요. 나도 검사해 주세요. 지금 바로. 지수가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자기가 남편이었다고 말한 이 남자가 아이의 골수 검사를 자청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지수의 시선을 받으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 말할게요. 지금은 은지가 먼저예요. 이틀 뒤 검사 결과 두 장이 나란히 담당 의사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하나는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99.99% 일치. 진우의 눈이 그 숫자 위에 멈췄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본 그 밤부터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이 위에 찍힌 숫자를 두 눈으로 직접 읽는 건 다른 차원의 무게였습니다. 진우의 턱이 한쪽으로 비틀리듯 일그러졌고 입술을 깨무는 바람에 아랫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 하나는 골수 적합성 결과였어요. 50% 일치. 완전한 맞춤은 아니었지만 담당 의사가 반맞춤 이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우가 이식 준비를 위해 입원하자 소식은 태진그룹 내부를 빠르게 타고 흘렀어요. 그 소식이 기태의 귀에 닿기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부회장실에서 찬혁을 불러 세웠어요.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 찬혁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찬혁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수술 당일에 병원으로 사람 보낼게. 넌 마무리만 잘하고 오면 돼. 기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실린 뜻은 가볍지 않았어요. 이번에 꼬이면 다음 사진은 영정사진이야. 찬혁의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못한 채 부회장실을 나왔어요.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이른 아침부터 수술 준비에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수술복을 건네자 진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어둔 봉투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이걸 열어봐요. 지수가 봉투를 받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진우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농담이에요. 금방 끝나고 나올게요. 그 웃음의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는 걸 지수는 나중에야 떠올리게 됩니다. 진우가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간 뒤 지수는 병동 라운지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가만히 놓여 있지 못하고 자꾸 깍지를 풀었다 꼈다 반복했습니다. 라운지 천장에 매달린 작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제주도 푸른밤이었습니다. 지수의 관자놀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왼쪽 눈 위로 번지더니 이마 전체를 조여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찾아오는 두통이었어요.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데 몸이 먼저 아파오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지수가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고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어요. 복도 저쪽에서 구둣발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지수가 통증에 찡그린 눈을 간신히 들어 올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라운지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는데 넥타이 위에서 무언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금색 독수리 핀이었어요. 지수의 눈동자가 그 핀 위에 꽂혔습니다. 관자놀이의 통증이 갑자기 날카로워지더니 머릿속이 번쩍 하얗게 달아올랐어요. 빗소리가 귓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뒤집어진 차, 피투성이가 된 자기 몸, 깨진 창문 너머로 뻗어들어온 남자의 손. 그 손이 자기 팔을 잡아 끌어낼 때 눈앞에서 흔들리던 넥타이, 그 넥타이 위에 금색 독수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그 목소리까지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지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찬혁이 라운지를 지나치려는 순간 지수가 그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찬혁의 발이 멈췄어요. 지수의 얼굴을 본 찬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알아본 거였어요. 10년 전 빗속에서 차 밖으로 끌어낸 그 여자를. 찬혁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천장 모서리 쪽으로 흘렀어요. 복도 끝 감시 CCTV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찬혁이 지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비키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에 실린 힘의 방향은 지수를 비상구 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비상구 계단 안으로 밀려 들어간 지수가 찬혁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찬혁이 맞지. 차 안에서 나를 끌어낸 사람. 찬혁이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의 눈이 찬혁의 넥타이 핀 위에 다시 머물렀어요. 그 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했잖아. 찬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10년 전 태진그룹에 갓 입사한 신입이었던 찬혁에게 사수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선배 비서. 그때 지수가 찬혁의 넥타이 핀을 보고 예쁘다며 물었고 찬혁이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이라고 대답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셔. 제발 괴물이 되지 마. 지수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비상구 계단통에서 울리는 그 한마디는 찬혁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찬혁의 턱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찬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내 지수의 주머니에 밀어 넣었어요. 손끝이 검은색 모서리에 닿자 멈췄어요. 손가락 한마디만 한 검은색 저장 장치였습니다. 지수의 눈이 찬혁의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찬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에 전부 들어있어요. 남기태의 모든 것. 찬혁의 입이 지수의 귀 가까이 다가왔어요. 병원 CCTV로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전송하세요. 하나는 법무팀, 하나는 기자예요. 찬혁이 지수의 손바닥에 메일 주소 2개를 볼펜으로 빠르게 적어 넣었습니다. 찬혁이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어요. 한 층을 내려간 뒤 발걸음을 멈추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데리고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찬혁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카메라가 보이는 복도에서 일부러 지수를 향해 턱짓을 하며 거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연기였어요. 그리고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지수는 곧장 병원 1층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은 병원과 별개인 공간이라 감시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카페 사장에게 컴퓨터를 잠깐만 쓸 수 있냐고 양해를 구했어요. 타자를 치는데 손가락이 자꾸 떨려 메일 주소 오타가 계속 났지만 전송 완료 표시가 뜨자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진우는 간이 침대 위에 수술복을 입은 채 누워 있었어요. 수액줄이 연결된 팔을 배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자 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기억났어요. 단 몇 글자였지만 진우의 숨이 멈췄습니다. 진우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액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쇠기둥이 달그락 울렸어요. 진우는 그대로 팔을 뻗어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10년이나 걸렸어요. 미안해요. 지수가 잡힌 손목 위에 이마를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진우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고 입술을 악문 채 숨을 삼켰습니다. 대답 대신 지수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10년 동안 해지하지 않았던 전화번호, 혼자 듣던 제주도 푸른밤, 그 모든 밤의 이유가 지금 이 손 안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며 마취 시간을 알렸어요. 진우가 지수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때 천천히 다 들을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진우의 손등을 2번 꾹 눌렀어요. 그것이 말보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전신 마취 아래 선홍빛 골수가 가느다란 관을 타고 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위 무균 병실에서는 은지가 이식 준비를 마치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걸린 대형 화면이 갑자기 뉴스 속보로 전환되었습니다. 화면 위로 기태의 얼굴 사진이 크게 떴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그대로의 육성이었어요. 수술 중에 사고를 만들어 형이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게 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문병객들이 입을 벌린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기태의 비리를 오래 쫓아왔던 기자에게 그 파일은 몇 년째 기다려온 먹잇감이었습니다. 파일을 받자마자 언론사에 뿌렸고 방송사 속보와 인터넷 포털 메인을 동시에 도배했어요. 병동 곳곳에 걸린 텔레비전마다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병원장이 수술실 출입 통제를 지시했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진우의 법무팀과 사설 경호원들이 수술실 앞 복도를 장악했어요. 기태가 미리 보내둔 사람 둘 중 하나는 방송을 보자마자 뒷문으로 줄행랑을 쳤고 나머지 하나는 병원 보안 요원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수술실 안은 바깥 소동과 완전히 차단된 채 고요했어요. 진우의 골수가 투명 백에 담겨 조심스럽게 무균 병실의 은지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피가 처음으로 딸의 몸속에 닿고 있었어요. 지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허리를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앉아 있었어요. 1시간 뒤 수술실 문이 붉은 불이 꺼졌어요.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나왔고 지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채취도 이식도 잘 끝났어요. 두 분 다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에요. 지수의 무릎이 접히듯 꺾였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찬혁은 병원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주한 남자의 차량 번호, 3층 폐쇄회로 화면에 찍힌 얼굴, 병원 출입 동선 기록을 하나씩 불러주었습니다. 기태가 마지막으로 부려먹던 실행 조직의 꼬리를 찬혁 스스로 잘라낸 셈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찬혁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다시 꺼내 아내에게 걸었습니다. 딸이랑 지금 어디야? 경찰서 아니에요. 여기 경찰관이 옆에 있어요. 찬혁은 주차장 기둥에 이마를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차가운 땀이 그제야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도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어요. 여론이 들끓었지만 기태는 재계 거물색과 정치권 실세 한 명을 방패로 세웠고 체포영장 청구를 닷새나 미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닷새 사이 기태의 해외 자금줄이 움직였어요. 공식 조직은 무너졌지만 기태가 10년 넘게 길러온 해외 사설 인맥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찬혁의 핸드폰에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을 켜는 순간 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경찰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할 딸아이가 낯선 차 뒷좌석에서 눈물범벅이 된 채 울고 있었어요. 관할 이관 과정에서 호송이 끊긴 짧은 틈을 기태의 해외 라인이 파고든 거였습니다. 찬혁아. 화면 너머로 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딸 목숨값이랑 바꾸려는 거야? 기태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신의 패가 확실하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당장 기자들한테 전화해. 내 입으로 직접 말해. 자료는 다 조작한 거고 원본 같은 건 없고 전부 남진우가 시킨 거라고. 찬혁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딸이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고 찬혁은 이를 악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지수는 양 주먹을 배 위에 끌어안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기태라는 인간이 얼마나 깊은 구덩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온몸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액줄을 단 채 휠체어에 실린 진우가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만은 형광등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우는 수술 직후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외에 있는 찬혁의 가족에게 현지 보안업체와 전직 경찰 출신 협력팀을 붙여두고 있었어요. 납치가 벌어지자 그들은 곧바로 차량을 추적했고 현지 경찰과 공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찬혁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연락처를 누르던 찰나 진우의 핸드폰에 영상 한 건이 도착했어요. 진우는 화면을 찬혁 쪽으로 돌렸습니다. 찬혁의 딸이 진우의 경호원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경호원이 건넨 초콜릿을 두 손으로 쥔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찬혁의 무릎이 복도 바닥에 닿았어요. 핸드폰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이마가 화면에 거의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입술이 3번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빚은 평생 갚겠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찬혁의 어깨를 한번 짧게 눌렀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딸의 구조 사실을 모르는 기태는 찬혁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입막음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로비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양쪽에서 걸어 나온 형사 4명이 기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태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뭐 하는 짓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갑이 왼쪽 손목에 걸렸고 찰칵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바퀴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진우의 하얀 얼굴 위에 내려앉았고 수액줄이 팔걸이에 감긴 채 흔들렸어요. 진우는 기태의 3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태야.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졌어요. 내가 틀렸어. 세상에는 돈하고 권력보다 강한 게 있거든. 진우는 수액이 꽂힌 왼손을 들어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는 마음이야. 넌 평생 가질 수 없는 거지. 기태의 입술이 실룩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사 둘이 기태의 양팔을 잡아 돌려 세웠고 로비의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어요. 진우는 휠체어 팔걸이를 두 손으로 잡은 채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수액줄 너머로 수술실 쪽 복도의 붉은 비상등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검찰청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건 기태가 체포된 지 6시간 만이었어요. 형사 8명과 수사관 4시, 새벽 4시에 태진그룹 본사 정문 앞에 도착했고 후문에도 차량 3대가 대기하며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2장이 동시에 집행됐어요. 한 장은 부회장 집무실, 다른 한 장은 찬혁이 진술서에 적어낸 지하 2층 비밀 금고를 겨냥한 거였죠. 부회장실 문이 열리자 수사관들이 장갑을 낀 채 서랍을 하나씩 빼냈어요. 회장실 쪽 연결 통로 안쪽
이중 바닥 아래 숨겨져 있던 서랍에서 가짜 약통 2개가 나왔습니다. 진우가 매일 밤 삼키던 수면제와 똑같은 색, 똑같은 크기였지만 안에 든 알갱이는 성분이 전혀 달랐어요. 수사관이 약통 옆에서 비닐에 쌓인 탁상 달력을 꺼냈는데 거기에는 진우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라는 글자가 파란 볼펜으로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같은 시각 지하 2층 금고 비밀번호는 찬혁이 불러준 6자리 숫자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해외 계좌 이중 장부 3건, 태블릿 1대, 그리고 밀봉된 서류 뭉치였어요. 태블릿 화면을 켜자 찬혁의 딸이 납치됐을 때 보내진 지시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서류 뭉치 속에는 10년 전 교통사고 증거인 브레이크 조작을 한 정비소 정보와 영수증 원본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수사관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이 정도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는데요. 기태는 유치장 안에서 변호사 접견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주요 은행 계좌 17개와 증권 계좌 5개의 출금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검찰이 기소 전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청구해 당일 승인을 받아낸 거였습니다. 기태의 두 손이 철창을 움켜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밧줄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10년을 쌓아 올린 탑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6층 특실. 진우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어요. 수술 후 나흘째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돌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회장실에 앉아있던 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진우는 정관의 긴급 소집 조항을 근거로 임시 이사회를 요구했어요. 사내 이사 7명 전원이 화상으로 접속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2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체포 장면이 낮 12시 뉴스 속보로 터진 뒤였거든요. 전날까지 기태의 전화를 받던 이사들이 앞다투어 접속 버튼을 눌렀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찬성 버튼을 클릭했어요. 부회장직 즉각 해임안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사회는 곧바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고 기태의 이름이 적힌 모든 직함이 사내 시스템에서 삭제됐어요. 찬혁은 그날 오후 검찰청 조사실에서 변호사를 옆에 앉힌 채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10년 전 비 오던 밤 뒤집힌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여자를 끌어낸 일부터 시신을 바꿔치기하고 불을 지른 일까지 자신이 가담한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펜을 내려놓았을 때 찬혁의 손끝에는 잉크가 번져 있었고 그 위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3주가 흘렀어요. 무균실 안은지의 혈액 검사 수치가 처음으로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와 진우와 지수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식한 세포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뿌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의 무릎이 스르르 접혔고 진우가 한 팔로 지수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 벽에 나란히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형광등 불빛이 젖은 눈 위에서 무지개처럼 번졌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화번호 해지하면 진짜 끝일 것 같아서 해지를 못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수는 벽에서 등을 떼며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요. 매일 밤 그 폴더폰을 충전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안 하면 숨이 막혔어요. 지수의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갔어요. 기억은 없어졌는데 여기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진우가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고 지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물기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알았습니다. 등을 감싼 팔의 떨림 속에 10년치 미안함이, 어깨를 누르는 턱의 무게 속에 10년치 그리움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는 걸요. 10년을 건너뛴 두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 무균실 유리병 너머로 은지가 보였어요. 볼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얇은 팔을 들어 유리 쪽으로 손바닥을 펼쳤어요. 진우가 유리 앞에 다가가 같은 높이의 손을 맞댔습니다. 유리 한 장 사이로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과 딸의 조그만 손바닥이 포개졌고 은지가 마스크 너머로 눈을 찡긋했어요. 진우의 입꼬리가 떨리듯 올라갔습니다. 10년을 몰랐던 딸이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빠에게 웃어 보인 거였어요. 지수는 그 주에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호적 정정 허가서를 받아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올 때 가을 햇살이 서류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서지수라는 석자가 10년 만에 다시 공식 기록 위에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름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거든요. 진우는 같은 날 공증 사무실에서 두 건의 서류에 서명했어요. 하나는 찬혁의 딸의 교육비 지원 약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찬혁의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를 수사기관에 공식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찬혁이 법정에 서야 할 날이 올 때까지 가족만큼은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뜻이었어요. 공증인이 도장을 찍는 소리가 딱딱 울렸고 진우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본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외벽 3층 높이에 걸려있던 기태의 대형 사진이 크레인에 매달린 채 천천히 내려왔어요. 사진 위 부회장 남기태라는 글씨가 가을 햇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반짝였고 그 사진은 곧장 건물 뒤편 산업용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갈리는 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정문까지 퍼졌어요. 그 소리가 멈춘 뒤 정문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진우가 걸어 들어왔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두 발로 로비 바닥을 밟았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느린 걸음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로비에 늘어선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우가 안으로 들어서며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진우의 눈이 잠깐 내려깔렸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는 은지가 무균실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이 접혀 들어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 그리고 가운데 서서 양손을 벌리는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진우는 그 그림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었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을 때 텅 빈 책상 위로 오후의 가을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아내의 부고를 들었고 10년 뒤 같은 자리에서 딸의 웃음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어요. 남기태 체포 후 1년 끈질기게 무죄를 주장하던 기태의 선고 공판 날이 돌아왔어요. 판사가 입을 열자 법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살인을 꾀한 죄, 납치, 횡령, 모든 죄목이 유죄로 인정됐어요. 피고인 남기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죄로 취득한 전액의 추징을 명합니다. 기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피고인석 앞 바닥 위로 양복 차림 그대로 무너져 내리며 오열을 토해냈어요. 교도관 둘이 양팔을 잡아 끌었고 기태의 구두 밑창이 법정 바닥을 긁으며 길고 가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자 울음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졌어요. 방청석 맨 뒷줄에서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그 옆에서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법정 문을 나섰고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지는 겨울 햇살 아래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은지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가 등 뒤로 찰랑거렸고 요즘 또래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넓은 통바지에 짧은 윗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눈썹은 재색으로 다시 자라나 있었고 입술에는 피가 돌아 연분홍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3년 전 무균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유리병 너머로 손바닥을 내밀던 아이와는 전혀 달랐어요. 지수가 은지의 손을 잡고 대학병원 외래 접수 창구를 지나 담당 의사의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입을 열었어요. 완치 판정 내립니다.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돼요. 지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은지가 엄마의 손가락을 꾹 쥐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자 은지가 가방에서 휴대용 약통을 꺼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고 다니던 은색 약통이었습니다. 은지는 로비 한가운데 놓인 쓰레기통 앞에서 멈춰 섰어요. 뚜껑을 열고 안에 남은 알약 서너 개가 달그락 소리를 내는 걸 한번 내려다본 뒤 통째로 집어던졌습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약통이 철컥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봄바람이 로비 자동문 사이로 밀려들었고 은지의 긴 머리카락이 양쪽 어깨 위로 흩날렸어요. 은지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눈을 감았고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턱이 제멋대로 떨렸거든요. 같은 봄 서울 도심 한복판. 태진그룹 본사 5층 강당에 은지 소아암 재단 현판이 걸렸어요. 진우와 지수가 나란히 서서 개소식 테이프에 가위를 대었습니다. 가위가 끊어지는 순간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주 월요일 아침 찬혁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본사 정문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가슴에는 태진그룹 배지 대신 태진 시큐리티 대표라고 새겨진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진우가 부패한 보안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 세운 보안 전문법인의 첫 번째 대표였죠. 로비에 늘어선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꺾어 인사했습니다. 찬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가슴팍에 금색 독수리 핀을 손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핀이 형광등 아래에서 잠깐 빛났고 찬혁은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4월의 어느 오후 지수가 대학 캠퍼스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심리 상담학 첫 수업이었어요. 기억을 잃고 보낸 10년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돕는 공부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강사가 출석부를 펼치고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서지수 씨. 지수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잊었던 그리고 1년 전에야 되찾은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또렷하게 불린 거였어요. 네. 지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지수는 학생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지수라는 석자가 플라스틱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수가 진우에게 학생증을 내밀었습니다. 나 이제 신인생이야. 진우는 학생증을 받아 한참 들여다보다가 지갑을 열어 맨 앞칸 신분증이 꽂히는 자리에 끼워 넣었어요.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거기에 넣어요? 매일 열어보는 자리거든요. 진우가 지갑을 접으며 말했어요. 5월 새 식구는 13년 만에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 수화물 벨트 위에서 새 캐리어 3개가 나란히 돌아왔고 진우가 2개를 한꺼번에 끌었어요. 은지가 나머지 하나를 잡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빠, 나도 힘있거든요. 아빠라는 2 글자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고 진우의 발이 반박자 늦게 떼어졌어요.
제주도 숙소 앞마당에서 진우가 종이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같은 색, 같은 디자인의 가족 티셔츠 3벌이 들어 있었어요. 은지가 티셔츠를 뒤집어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등판에 우리 집 대장, 대장 지킴이 1호, 대장 지킴이 2호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거든요. 이거 너무 촌스러워요. 은지가 티셔츠를 밀어냈어요. 아빠가 골랐는데. 진우가 어깨를 으쓱했고 지수가 옆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결국 셋 다 입었어요. 삼각대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 타이머가 깜빡이며 열을 새기 시작했고 은지가 유치하다며 밀어내던 입이 셔터가 찰칵 터지는 순간 누구보다 환하게 벌어졌습니다. 13년 전 끊어졌던 가족의 시간이 티셔츠 한 벌과 사진 한 장으로 다시 이어 붙여진 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숙소 마당에 숯불 화로가 놓였습니다. 찬혁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도착했고 진우가 대문 앞에서 맞았어요. 두 남자가 화로 양쪽에 나란히 서서 제주 흑돼지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숯 위에 떨어질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고기 굽는 냄새가 마당 전체에 퍼졌어요. 은지와 찬혁의 딸이 나란히 앉아 고기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우가 잘 익은 고기를 아이들 접시에 올리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크는 거야. 찬혁도 자기 딸 접시에 고기를 한 점 더 올린 뒤 집게로 가장 두꺼운 조각을 집어 진우의 접시 위에 툭 놓았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 찬혁을 바라보았고 찬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그 고기 한 점에 담긴 말은 따로 꺼내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찬혁이 은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은지가 열어보니 찬혁의 딸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가방을 메고 마당 잔디밭 위로 뛰어나갔어요. 숙소에서 기르는 리트리버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뒤따라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주도 저녁 하늘 아래 퍼져나갔습니다. 진우와 찬혁이 잔디밭 가장자리에 나란히 선 채 얼음잔을 부딪혔어요. 잔이 맞닿는 소리가 맑게 울렸고 두 사람은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비극이 시작됐던 이 섬의 공기가 오늘 밤에는 숯불 연기와 아이들의 함성과 풀냄새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늘막 아래에서는 지수와 찬혁의 아내가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내년에 어떤 학원을 다닐지, 키가 작아서 고민이라고 키 크는 약 좋은 게 있는지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아픈 과거를 모르는 것이 어른들이 지켜낸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누군가 마당 한쪽에 놓아둔 작은 무선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주도 푸른 밤. 10년 동안 진우가 매일 밤 혼자 듣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고 잔디밭 위에서는 은지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노래가 흐르는 동안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에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마당의 숯불은 마지막 불씨를 품은 채 붉게 꺼져가고 있었어요. 지수가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지수의 머리카락 위에 볼을 얹었어요. 잔디밭 저편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내일도 고기 구워줘요. 진우는 대답 대신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제주도의 푸른밤 선율 위에 겹쳐졌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 위로 오늘 밤의 바람이 천천히 새살을 덮고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잦아들었고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 동안 왜인지도 모른 채 매일 밤 충전만 하던 낡은 폴더폰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전부 사라졌는데 손끝만은 그 전화기를 놓지 못했어요. 머리가 잊어버린 것을 가슴이 대신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끊어진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이어준 건 10살짜리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한마디였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손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한 번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인공들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연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